너는 집안대를 끊기게 할 셈이니? 시모가 나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출신이 중요한데 너 몸을 함부로 막 굴린 거 아니야? 또 시작입니다. 설거지하던 나윤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나윤은 대꾸할 힘조차 없어서 흐느껴 울며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고 시모는 나윤을 탓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처음부터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해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6시 지하철 3호선 안이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그 많은 사람들 틈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선아윤, 32살. 그녀는 회사 유니폼 위에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화면엔 심상치 않은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서정그룹 회장, 최근 건강 악화 소문 확산. 나윤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만은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서정그룹.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자 바로 그녀의 외할아버지가 세운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윤은 그 회장의 유일한 손녀였죠. 하지만 오늘부터 그녀는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 선아윤일 뿐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린 나윤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김밥 하나를 집어들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부터 나윤이로 산다 잘할 수 있어.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야, 그거 들었어? 본사회장 손녀가 진짜 있다는 얘기. 에이, 그게 사실이겠어? 소문이겠지 뭐. 나윤은 그들을 스쳐 지나가며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선배 직원 한 명이 나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신입이세요? 신입은 9층이에요. 여긴 아니고요.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선을 긋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9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윤에게 쏠렸습니다. 팀장이 나윤을 불렀어요. 이 신입이구나. 커피는 탈 줄 알아. 첫 인사가 업무가 아니라 커피였습니다. 나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배우겠습니다. 배워. 그런 건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할 줄 알아야 하는 거야. 일단 커피부터 타와 설탕은 안 넣고.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낄낄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고아래 뭐 불쌍하긴 한데 인맥은 없겠지. 잘 다뤄야겠어. 나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타러 갔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죠. 괜찮아, 견딜 수 있어. 이것도 다 경험이야. 그때 한 남자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강도연 부장이었어요. 37살 준수한 외모에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나윤을 보더니 친절한 미소를 지었어요. 신입사원이시죠? 적응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팀은 서로 돕는 분위기니까. 도연 부장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윤이 지나간 뒤 작게 중얼거렸어요. 부모도 없고 뒷배도 없으면 딱 좋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회식 장소를 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삼겹살 어때? 좋지. 나윤 씨는 같이 안 가도 되죠? 신입은 적응 기간이니까. 아무도 나윤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김밥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을 하는데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도연 부장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나윤을 보며 작게 웃었죠. 이런 스타일이면 잘 길들여지겠네. 오후 업무 시간, 나윤은 서류 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사 복도에서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어요. 회장 비서였습니다. 비서는 순간 걸음을 멈추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선아윤 사원님. 아, 죄송합니다.
나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도연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도연 부장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사 쪽은 신입에게도 깍듯하네요. 좋은 회사죠. 저녁 7시가 넘었지만 나윤만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시킨 복사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진작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나윤은 복사기 앞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 회식이 끝난 후였습니다. 도연 부장이 나윤을 발견하고는 다가왔어요. 아직도 이래요? 택시 타고 가요. 혼자 집 가는 거 위험하잖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다면서요? 나윤은 묘하게 불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상사였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버스 타고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같은 팀인데 당연히 챙겨줘야죠. 택시 안에서 도연 부장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애들 혼자 사는 거 힘들죠. 제가 챙겨줄게요. 그러더니 나윤의 어깨를 가볍게 톡톡 쳤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행동이었지만 나윤은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에 메모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나윤은 도연 부장이 떠난 뒤 그 메모를 집어들었어요. 아가씨, 회장님 상태가 악화 중입니다. 절대 신분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나윤은 메모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나는 이제 선아윤일 뿐이야. 하지만 멀리서 누군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 부장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칵테일 잔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요즘 애들 부모도 없고 혼자 크면 별로더라. 근데 그런 애가 결혼하면 뭐 말 잘 들겠지.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도연도 따라 웃었죠. 한편 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곧 단단해졌어요. 나윤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살아남는다면 내가 날 지키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윤은 어제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회사 입구에서 직원 출입증을 찍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돌아보니 도연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 택시 안전하게 탔어요? 이거 커피 하나 드세요. 아침에 마시면 좋잖아요. 나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겨우 입사 이틀 차인데 부장이 직접 커피를 사다 주다니요. 괜찮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그냥 받으세요. 신입이 적응하는 거 힘들잖아요. 선배로서 챙겨주는 거예요. 도연 부장은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나윤은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본 다른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부장님이 신입한테 커피 사주네. 요즘 이상하게 잘해주시더라 뭐지. 사무실에 도착한 나윤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연 부장이 다가와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요즘 힘들죠? 혼자 산다면서요? 말동무가 필요할 땐 연락하세요. 명함 뒷면엔 개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선배로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그의 말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윤이 또 혼자 편의점에 가려는데 같은 팀 선배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나윤 씨, 저기 조언 하나 할게요. 네, 선배님. 팀장님한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요. 예전에 비서 하나도 이상하게 그만뒀거든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선배는 주변을 살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윤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들은 척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 부장은 점점 더 나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 그는 도시락을 들고 나윤의 자리로 왔습니다. 나윤 씨, 같이 먹어요. 혼자 먹지 말고. 괜찮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신입이 혼자 먹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우리 같이 먹어요.
도연 부장은 자리에 앉으며 반찬을 하나 덜어줬습니다.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나윤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직원들도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둘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도연 부장은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나윤 씨는 참 착하네요.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요. 칭찬이었지만 왠지 불편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퇴근 후 나윤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도연 부장이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어요? 같이 먹을래요? 나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절하기엔 상사였고 받아들이기엔 부담스러웠어요. 결국 그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쉬고 싶어서요. 다음에 기회 되면요. 하지만 도연 부장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그는 자주 나윤에게 다가왔어요. 서류를 확인해주는 척하며 어깨에 손을 얹기도 했습니다. 어깨에 먼지 묻었네요. 그러면서 툭툭 털어주는 척했지만 나윤은 온몸이 경직되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부장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연 부장이 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다면서요? 혼자 자란 거 힘들었겠네요. 나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개인적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익숙해요. 도연 부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사실 형이 있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어져요. 그는 나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나윤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연 부장은 먼저 놓았어요. 미안해요. 괜히 감정적이 됐네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나윤이 우산 없이 회사를 나서려는데 도연 부장이 나타났어요. 우산 없어요? 같이 가요. 비 오는데 혼자 걷는 거 싫잖아요. 괜찮습니다. 편의점에서 살게요. 아니에요. 제 우산 같이 써요. 도연 부장은 우산을 펼치며 나윤 옆에 섰습니다. 우산 하나에 두 사람이 들어가니 어깨가 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윤은 불편했지만 비를 피해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도연 부장이 말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내일 봐요. 그러면서 나윤의 손등을 가볍게 톡 쳤습니다. 친근함을 가장한 스킨십이었죠. 나윤은 집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일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하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연 부장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번 주말 한강 벚꽃 보러 가실래요? 날씨도 좋은데. 나윤은 망설였습니다. 이건 업무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친절했고 나윤은 외로웠습니다. 부모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았죠. 결국 그녀는 승낙했어요. 네, 좋아요. 주말 오후 한강공원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도연 부장은 웃으며 나윤의 사진을 찍어줬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보세요. 나윤도 따라 웃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녀는 말했어요. 이렇게 편한 사람 처음이에요. 도연 부장은 만족스러운 표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은 알지 못했어요. 그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도연 부장은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문서 하나가 열려 있었어요. 신입 서나윤 고아 혼자 거주 친인척 없음. 그는 화면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길들여야지. 이제 막 미끼 물었으니까.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나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이 누군가의 사냥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 부장과 나윤은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 도연이 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맞죠? 나윤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장님의 여자친구가 된 나윤을 보는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시샘했습니다. 저 신입, 부장님한테 잘 보였나 봐. 그러게 뭐가 좋아서 저런 애를.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나윤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에게 따뜻했고 외로웠던 나윤에게 그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를 했고 퇴근 후에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데이트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는데 도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나윤 씨, 우리 결혼 생각해봤어요? 나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결혼이요? 네. 나윤 씨 부모님도 안 계시잖아요. 혼인식은 간소하게 하고 혼인신고 먼저 하면 어때요? 결혼식은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고요. 도연의 말에는 묘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나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런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우리 사귄 지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빠르긴요. 우린 서로 잘 알잖아요. 매일 같이 일하고 퇴근 후에도 만나고. 이미 부부나 다름없어요. 지금은 서류만 해요. 믿어줘요. 도연은 나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윤은 혼란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으론 기대도 되었어요. 내게 가족이 생긴다. 그 생각이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말은 너무나 달콤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혼인신고를 하러 가는 날, 나윤은 구청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다가와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믿어줘요. 우리 행복할 거예요. 제가 나윤 씨 평생 지켜줄게요.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도연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서류에 서명을 하는 순간 왠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기분이었어요. 볼펜을 쥔 손이 무거웠습니다. 구청을 나오며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한 가족이에요. 축하해요, 부인. 나윤도 웃었지만 마음속엔 묘한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이 집에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계약서 뭉치였어요. 나윤 씨, 신혼집 계약했어요. 여기 명의가 필요한데 같이 해줄래요? 명의요? 무슨 명의요? 집 명의요. 제 신용도가 좀 낮아서요. 나윤 씨가 더 좋아요. 괜찮죠?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당신 거나 내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서류에 서명했어요.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33층 고층 건물에 넓은 거실과 방 3개가 있는 곳이었어요. 나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요? 이렇게 좋은 곳을 이 집 얼마예요? 우리 신혼인데 좋은 곳에서 살아야죠. 걱정 마요. 다 준비했어요. 도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이 며칠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명의는 전부 그녀의 이름뿐이었어요. 대출금도 모두 나윤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제 이름만 있어요? 대출도 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정리하면 돼요.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윤은 뭔가 이상했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도연이 짜증을 낼까봐 무서웠거든요. 이사를 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윤 씨,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어머님을요? 갑자기요? 네. 혼자 사시는데 걱정돼서요. 시부모 부양은 당연한 거잖아요. 효도하는 거예요. 나윤은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어머니를 거부하면 나쁜 며느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큰 짐을 가지고 이사를 왔어요. 윤미경 씨 59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방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방 문을 열더니 말했어요. 이 방이 제일 크네. 내가 여기 쓸게. 짐 여기 놔. 어머님, 그 방은 안방인데요. 며느리 방은 작아도 돼. 어차피 애 낳으면 넓은 곳 필요하니까. 너희는 저쪽 작은 방 써. 시어머니의 말에 나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도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나윤 씨, 그냥 어머니 드려요. 우리야 뭐 작은 방도 괜찮잖아요. 신혼생활은 나윤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연은 퇴근 후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오히려 나윤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사모님이 뭐 설거지를 해요. 그냥 쉬어요. 하지만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나윤이 생활비를 요구했어요. 당신 생활비 좀 주세요. 장 봐야 하는데 제 월급만으론 부족해요. 내가 벌어오는데 왜 또 돈 달라고 해요? 당신 월급 있잖아요. 그걸로 해결해요. 도연은 짜증을 냈습니다. 나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월급으로 집안 살림을 전부 꾸려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나윤을 검사했습니다. 너 오늘 뭐 했어? 청소는 제대로 했어? 여기 먼지 있잖아. 손가락으로 선반을 훑으며 확인했어요. 나윤은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은 고급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나윤은 혼자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혼 전에는 따뜻했던 도연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나윤은 점점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이 이상하다는 걸요. 밤 11시가 넘어서도 나윤만 깨어 있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고 나니 그 시간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결혼 생활인가? 이게 정상인가?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를 했고 집도 자신의 명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윤은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아파트 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나윤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나윤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손주였죠. 매일 아침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입덧 있어? 아직 없어요, 어머님. 그럼 또 이번 달도 아니네. 도대체 언제 소식 있을 거야? 나윤은 매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친척 모임에 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아직 소식이 없네요.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다른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나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애 안 낳으려고 그러는 거 아냐?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겠지. 나윤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윤 씨,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이요? 네, 검사 한번 받아봐요. 1년이 넘었는데 아이가 안 생기니까요. 나윤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같이 가요, 당신도. 저요? 전 멀쩡해요. 나윤 씨가 먼저 가봐요.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윤은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나윤은 혼자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정상이십니다. 임신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의사의 말에 나윤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지?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분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 저는 정상이래요. 당신도 검사 받아봐요. 남편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원 결과도 믿을 수 없어요. 요즘 의사들 돈만 밝아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정상이라는데. 너가 문제 있는 거 아냐? 고아 출신이면 뭔가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남편의 말에 나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고아라는 걸 들먹이며 모욕을 주다니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윤의 검사 결과 따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우리 며느리는 애를 못 낳아요. 고아인데 뭔 정통이 있겠어요? 어느 날 나윤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는 아주머니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 며느리 문제 있다며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나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거예요. 집에 돌아온 나윤은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검사받았는데 정상이래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뭐? 내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버릇없이.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나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밤 회사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나윤은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립감과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양말을 개키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병원 서류였어요. 나윤은 그 내용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2년 전 발급. 남편의 이름이 적힌 진단서였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없는 건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나윤만 탓했던 겁니다. 나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게 뭐지?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말들은 뭐였어? 나윤은 당장 남편을 추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그녀를 막았어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나윤은 서류를 다시 원래 자리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어요. 며칠 후 나윤은 회장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나윤은 그동안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비서는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지금 드러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증거를 더 모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증거요? 네. 그들의 거짓말, 학대, 재산 착취. 모든 걸 기록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끄는 나윤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기로요. 그날부터 나윤은 핸드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준비할 차례야. 나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하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윤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우리 며느리, 애도 못 낳고 쓸모없어. 고아 출신이라 그래. 뭐, 그래도 집은 그의 명이니까 쫓아낼 수는 없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되었습니다. 나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하나씩 천천히 증거를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되갚아줄 날이 올 거라는 걸 나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나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나윤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복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윤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며느리였지만 속으로는 착착 증거를 모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윤은 인터넷으로 작은 CCTV를 주문했습니다. 거실 선반 위에 작은 액자처럼 보이는 몰래카메라였죠. 모든 걸 기록할 거야. 나윤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외출한 사이였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윤을 불렀어요. 나윤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얼마 남았어? 저 식비랑 공과금 내고 나면 별로 안 남아요. 그럼 내 월급 통장 줘. 내가 관리해 줄게. 어차피 내가 쓰면 다 새 나가잖아. 시어머니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번 돈을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가 번 돈인데. 뭐? 내가 번 돈? 이 집에서 사는데 무슨 내 돈이 있어?
다 우리 가족 돈이지. 어서 내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윤은 어쩔 수 없이 통장과 도장을 건넸어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생활비는 내가 관리할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하지만 실제로는 나윤이 필요한 걸 말해도 시어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건 사치야 참아라고 말했어요. 나윤의 월급은 고스란히 시댁 식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어요. 나윤은 남편의 행방을 추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몰래 넣어뒀어요. 다음 날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봤습니다. 야, 너 부인 고아라며? 친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완전 혼자야.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와, 대박. 그럼 진짜 편하겠다. 뒷배도 없고. 그게 걔. 그냥 몸뚱아리로 사내지. 혼인신고 하나면 내 여자인 거지. 완전 꿀이야. 친구들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도 함께 웃었어요. 게다가 집도 걔 명의로 해놨거든. 나중에 팔면 돈 다 내 거야. 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럼 집도 내 거네. 당연하지. 부부 재산이라고 하면서 다 빼먹을 거야. 나윤은 녹음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 녹음은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나윤은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USB에 저장했어요. 배신의 증거. 나윤은 USB에 라벨을 붙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나윤은 또 다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윤 몰래 결혼 예물을 팔아치운 거예요. 나윤이 시집올 때 받았던 금반지와 목걸이가 사라진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님, 제 예물 어디 있어요? 응, 그거 팔았어. 어차피 안 하고 다니잖아. 현금이 더 필요했어. 제 물건인데 왜 마음대로 파세요? 내 거면 뭐 어때. 가족인데 시어머니가 쓰면 안 돼.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냉장고와 세탁기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싼 제품으로 바꿔놨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 비서에게 연락해 약속을 잡았어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제가 모은 증거입니다. 나윤은 USB를 건넸습니다. 비서는 노트북으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파일, CCTV 영상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제 회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걸로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결혼이고 재산 착취입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비서의 말에 나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은 직접 증거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손녀가 당한 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급기야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어. 회장은 즉시 법무팀을 소집했습니다. 당장 내부 감사팀을 동원해 강도현이라는 자 철저히 조사하라고. 회사 내 모든 거래 내역, 출입 기록 다 뒤져. 알겠습니다, 회장님. 서정그룹의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팀은 남편의 회사 생활을 전수조사했어요. 공금 유용 정황, 이해관계 충돌, 부정 거래까지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나윤은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제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만 문제가 있는 척했어요? 나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건 어디서 봤어요? 당신 서랍에 있더라고요. 왜요? 숨긴 것도 죄책감 느껴지세요? 나윤 씨, 그게 아니라 설명할게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날 사랑했다면 이러진 않았겠죠. 나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황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잠깐, 나윤 씨. 하지만 나윤은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은 밖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나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친구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진짜 큰일 났어. 회장님까지 알게 되면 끝이야. 무슨 소리야? 무슨 회장? 그게 나윤이가 알고 보니 서정그룹 회장 손녀래.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회장은 나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입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아도 돼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나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물론이죠. 우리가 함께 할 테니까요. 회장은 손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나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에 긴급 공지가 떴습니다. 전 직원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어요. 강도연 부장, 사내 윤리위원회 소환 통보. 사무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이 윤리위 소환됐대. 무슨 일이래? 공금 유용이랑 이해관계 충돌이라던데. 설마 횡령? 직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화면을 보는 척하면서도 귀는 주변의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윤리위원회 회의실에서 남편은 여러 임원들 앞에 섰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강도연 부장님,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한 장 한 장 프린트되어 있었어요. 그건 업무상 필요한 물품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품 시계와 골프채가 업무상 필요한 물품입니까? 여기 보시면 백화점 명품관에서 300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하셨네요. 그건 거래처 접대용이었습니다. 접대용이면 영수증 처리를 했어야죠. 하지만 개인 소지품으로 확인됐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도 확인되었습니다.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심각한 이해관계 충돌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억울합니다. 누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까? 남편은 항변했지만 감사팀이 수집한 증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증인 진술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강도연 부장, 오늘부로 직위해제 처분합니다. 결국 그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어요. 회사 출입증도 반납해야 했습니다. 사원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을 때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당분간 자택대기 명령입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찰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을 지나가는데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부인이 고아라고 무시하고 다녔다더라. 근데 알고 보니 부인이 재벌 손녀였대. 완전 사기꾼이잖아. 위장 결혼한 거래. 남편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회사 전체에 퍼진 거예요. 나윤의 자리를 스쳐 지나갈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윤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남편은 뭐라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돌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리모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윤리위에서 직위해제 당했어요. 그리고 나윤이가 서정그룹 회장 손녀래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재벌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부려먹었던 며느리가 알고 보니
재벌가 사람이었던 겁니다.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헐떡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재벌 손녀한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은행에서 등기우편이 날아온 거예요. 빨간 글씨로 중요라고 표시된 봉투였습니다. 대출 일시 상환 요구의 건. 남편 명의로 받았던 모든 대출이 즉시 상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거죠. 남편은 황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일시 상환이에요? 저 계속 성실하게 갚아왔잖아요. 고객님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되신 것으로 확인됐고요. 따라서 대출 회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유예 기간이라도.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남편은 허탈하게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에 쥔 통지서에는 무려 2억 원이 넘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이었어요.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를 낼 수 없게 되자 경매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파트 현관문 앞에 경매 공고가 붙었습니다. 빨간 딱지가 문에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그걸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이 집이 얼만데? 어머니, 제가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직장도 잃었고 신용도 다 날아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어디 가서 살아? 이 좋은 집을 두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평생 키운 아들이 이 지경을 만들었다는 생각에 화가 났던 거죠.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대학 보내고 직장까지 보냈는데, 이게 뭐냐? 시어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구경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나윤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장결혼 고소를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고급스러운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어요. 집 계약서 사본 여기 있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제 동의도 없이 대출받은 것들이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CCTV 영상도 완벽합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당액 받아낼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구직 활동을 시작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연락조차 오지 않았어요. 겨우 면접 기회를 잡아도 결과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저희 회사는 윤리를 중시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장 결혼 사기 전력자는 곤란합니다. 언론에도 나왔더라고요. 남편은 어디를 가도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그의 경력에는 부적격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포털 사이트에 이름을 검색하면 온통 부정적인 기사들만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세로 살던 분과 집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보증금 5천만 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증금이 어디 갔어요? 집주인이 사라졌다고요? 복부동산에서 확인한 결과 집주인이 보증금을 챙겨 도망간 거였습니다. 이미 다른 집에도 이중 계약을 맺고 잠적한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찾기 힘들 거래요. 이미 해외로 나간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노숙 직전의 상황에 놓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 갈 곳도 없는데 내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어. 시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게 동네에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 시각 회장은 나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나윤아, 이제 내가 이 그룹을 이끌 때가 됐다. 공식 후계자가 되어라. 내가 늙기 전에 널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 아직은 제 일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복수를 끝내고 나서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제대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회장은 손녀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우리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며칠 후 경매가 낙찰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이 정해진 거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요? 돈도 없는데. 모텔비도 없어요. 일단 싸요. 나가라고 하네요. 법원 집행관이 온대요. 이삿짐 센터 트럭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손수레에 짐을 실어 날랐어요. 비싼 가구들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저 집 사람들, 사기꾼 아니었어. 맞아, 며느리가 재벌 손녀인데 속였대. 텔레비전에도 나왔어. 재벌 손녀를 고아라고 무시했다며. 완전 막장이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짐을 옮겼어요.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를 떠나며 남편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33층 고층 아파트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더 가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유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차 안에 앉아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감정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결과였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유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경매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사 온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반지하 방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단칸방이었습니다. 곰팡이가 벽을 타고 올라왔고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어요. 이삿짐 센터 트럭이 아니라 용달차가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짐을 직접 날랐어요. 그나마 챙겨온 가전제품도 낡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나와서 구경했어요. 여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네. 그러게 나이도 많은데 반지하러 오다니. 시어머니는 짐을 내리다 말고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 이게 집이야, 창고야. 방 안으로 들어가니 더 참담했습니다. 화장실은 방 안에 붙어 있었고 부엌이라고 해봐야 싱크대 하나가 전부였어요.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은 회사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야. 조금만 참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옆집 주민이 담 너머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저 집 사람들, 위장결혼 사기범 아니에요? 뉴스에서 봤는데. 맞아요. 며느리가 재벌 손녀였는데 속인 사람들이래요. 조심해야겠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미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예요. 슈퍼마켓에 장을 보러 가도 세탁소에 가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사람들 조심해야 해. 사기꾼들이잖아. 남편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돌렸어요. 추운 겨울날 자전거에 신문 뭉치를 싣고 골목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부장이었던 내가. 남편은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신문 배달이 끝나면 오전엔 퀵서비스 배달을 했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저녁에는 대리기사 일을 했어요. 하루 18시간을 일해도 벌이는 겨우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여동생이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주변을 둘러보며 경악했어요. 오빠 여기서 살아. 진짜? 그래, 이게 우리 형편이야. 그 며느리가 재벌 손녀였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야. 여동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빠가 완전 바보였네. 재벌 손녀를 고아라고 무시하고 미쳤어, 진짜. 알아, 내가 잘못했어. 여동생은 한숨을 쉬며 나갔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였어요. 당뇨 약을 타러 갔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아들분이 소득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얼마 안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예요. 그래도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비도 없고 약값도 없었어요.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물상 아저씨가 반지하 방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고물 파실 거 있다고 하셨죠? 네, 이거요. 텔레비전이랑 냉장고요. 남편은 아직 쓸만한 가전제품을 내놓았습니다. 팔아서 당장에 월세를 내야 했거든요. 이거 좀 낡았는데 5만 원밖에 못 드려요. 5만 원이요?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중고도 잘 안 팔려요. 이 정도면 양심적인 거예요. 결국 헐값에 가전제품을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쌀 한 포대를 샀어요. 반찬은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나유는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그들은 제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나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없었어요. 오히려 제 탓만 했죠.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복수도 충분히 했어. 우리 나윤이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말거라. 할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이제 제 삶을 살아야죠. 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윤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어요. 어릴 적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윤은 그 문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맞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제 진짜 내 삶을 살겠어. 다이어리를 덮으며 나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옛날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대리기사 일을 하던 중이었어요. 부장님 아니세요? 동료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뭐 하세요? 보다시피 대리기사야. 아, 그 일이 있었죠. 소문 다 들었어요. 동료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남편은 오토바이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모두가 날 비웃고 있어.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반찬도 없이 라면만 끓여 먹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다 나윤이 때문이야. 그 여자가 우릴 이렇게 만든 거야.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인정하세요. 남편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말대꾸를 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나윤이를 무시했고 이용했어요.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반지하 방 창문 밖으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웃으며 지나가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저 좁은 방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남편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곰팡이가 핀 천장에서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작은 양동이로 받아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이제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남편에게 법원 출석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온 두툼한 봉투였어요.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위장결혼 및 혼인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 순간이 온 거예요. 어머니 나윤이가 저를 고소했어요. 뭐라고? 고소를? 시어머니도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윤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재벌 손녀 신분을 숨긴 이유가 뭡니까? 나윤은 침착하게 기자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옆에는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반면 남편은 초라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국선 변호인만 겨우 배정받은 상태였어요. 법정이 열렸습니다.
방청객들이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들어오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은 피해자 선아윤과의 결혼을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억울합니다. 남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피고인이 친구들과 나눈 대화 녹음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그 여자, 그냥 몸뚱아리로 사내지. 혼인신고 하나면 내 여자인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방청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또한 피고인은 부인 명의로 무리한 대출을 받아 본인이 사용했으며 부인의 월급을 강제로 관리하며 경제적 착취를 했습니다. 검사는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대출 서류, CCTV 영상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그리고 피고인은 본인의 무정자증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정신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병원 진단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좀 심하게 대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좀 심하게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걔는 고아잖아요. 그래서 좀 부려먹었을 뿐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 듣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어요. 방청객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게 사람이에요? 고아라고 부려먹었다고요?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하지만 시어머니의 실언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증명해버렸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누군가 법정 녹취를 SNS에 올렸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강도현 구속해.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고아라고 부려먹었다니 인간이 아니네요. 재벌 손녀를 이렇게 대했다고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해요. 언론도 이 사건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숨겨진 재벌 손녀 말단으로 시작해 사기 결혼 피해 당해 위장 결혼 후 재산 착취, 경제적 학대까지 충격적 실태. 기사마다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나윤에게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어요. 하지만 나윤은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남편은 공탁금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정 구속이 결정되었어요. 피고인 강도현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억울합니다. 제 말도 들어주세요. 남편은 소리쳤지만 법원 직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목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사회복지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거든요. 센터 상담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우린 죄인이에요.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는 냉정했어요. 지금 와서 반성해도 늦었습니다. 피해자분이 입은 상처는 돌이킬 수 없어요. 며칠 후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윤은 법정에 출석했어요. 판사가 선고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와 위장 결혼을 하고 재산을 착취하며 정신적 경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피고인 강도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선아윤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방청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나윤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판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언론 매체를 통해 피해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나윤은 증인석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나윤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단호했습니다. 방청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윤은 법정을 나섰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나윤은 침착하게 걸었어요. 이제 다시 나를 살릴 차례예요. 나윤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법원을 걸어 나갔어요. 햇빛이 그녀를 비췄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어요.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은 독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등을 기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집도, 가족도, 자유도. 이제 남은 건 후회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결국 이겼고 나윤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정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비록 늙었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제 유일한 손녀, 서나윤을 공식 후계자로 발표합니다. 앞으로 서정그룹은 나윤이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나윤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회장 옆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서나윤 씨는 왜 이 자리에 안 나오셨습니까?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같은 시각, 나윤은 한적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정복 지재단 설립 계획서. 나윤은 서류를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어요. 며칠 후 나윤은 회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재단을 하겠다는 거냐? 그룹 경영은 안 하고. 네, 할아버지 저는 기업 경영보다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나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고아들, 미혼모들,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여성분들요. 회장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할아버지가 돕겠다. 재단 설립 자금을 지원해주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한 달 후 서정복 지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윤이 직접 참석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나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서정복 지재단은 고아, 미혼모,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여성분들을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나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고아로 자랐고 약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 존중과 기회라는 걸요.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복수 대신 희망 선택한 여성 CEO. 재벌 손녀의 선택, 복지재단 설립으로 화답. 기사마다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며칠 후 옛날 회사 동료들이 나윤을 찾아왔습니다. 신입 시절 나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윤 씨 아니,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커피 심부름 시키고 무시하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윤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다 경험이었어요. 덕분에 약자의 마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나윤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재단 설립 후 첫 지원 대상자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200명의 신청자 중 50명이 선발되었어요.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18살 소녀였어요. 이사님, 저도 고아예요. 그런데 이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소녀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나윤은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물론이야, 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소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회장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어요. 나윤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윤은 회장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회장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손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나윤이 참 잘 자랐구나. 할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실 거예요. 아니야, 할 말이 있어. 회장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윤아, 명심해라. 그 누구도 너의 삶을 조종할 수 없게 하여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 할아버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하게 살아야 한다. 너가 강해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나윤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꼭 강하게 살게요.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윤은 회장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혈육이 세상을 떠난 거였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어요. 재벌가의 장례식답게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나윤은 상주로서 모든 절차를 주관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나윤은 눈물을 닦으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회장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가 이어졌지만 나윤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았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나윤은 한적한 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바닷가 마을에 작은 집을 얻었어요. 재단 일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나윤은 이사로만 활동하기로 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나윤은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신입사원 시절 찍은 사원증 사진이었어요.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의 나 정말 힘들었지. 나윤은 사진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 시절의 아픔을, 그리고 이겨낸 자신을요. 바닷가 마을에 도착한 나윤은 작은 집 베란다에 섰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내 삶을 살아야지. 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갑고 짠 바닷바람이 폐를 채웠어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재단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이사님, 이번 달 장학생 선발이 끝났습니다. 100명을 선발했어요. 수고하셨어요. 아이들을 잘 돌봐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윤은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나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복수는 끝났고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정복지재단은 국내 최대 여성복지단체로 성장했어요. 재단 사무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용기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윤이 직접 쓴 문구였어요. 그 아래에는 신입사원 시절 나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초라한 회사 유니폼을 입은 모습이었죠. 재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사진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그때 말단 사원이었다고요? 어느 날 한 방송국에서 나윤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재벌,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프로그램이 방영되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몰랐던 재벌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숨기고 말단 사원으로 일했죠.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화면에 흘렀습니다. 나윤이 회사에서 커피를 타던 모습, 홀로 편의점에서 김밥을 먹던 모습이 재연 드라마로 나왔어요. 그리고 위장 결혼의 피해자가 되었지만 그녀는 복수 대신 희망을 선택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시니어층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재단 건물에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장학금을 받는 아이들이었어요. 나윤도 서울에서 재단을 방문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윤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원장님, 우리도 원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10살쯤 된 소녀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나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당연하지, 너희는 더 멋질 거야. 원장님보다 훨씬 더. 정말요? 정말이야. 너희 앞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아무도 너희를 막을 수 없어. 나윤은 아이의 손을 잡고 재단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왔어요. 나윤과 아이들이 함께 웃는 모습은 마치 한 가족 같았습니다. 그 시각 구치소 독방에서는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누군가 낙서를 해놓았어요. 선아윤 악마. 남편이 쓴 글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반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후회만 있었죠. 들키지만 않았다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요. 한편 시어머니는 동네 고물상 앞에서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등이 굽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 됐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리어카를 끌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할머니, 재벌 며느리 괴롭혔던 사람 아니야? 맞아, 뉴스에 나왔잖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나윤은 대학교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경영학과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나윤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약점은 죄가 아닙니다. 나윤의 첫 마디였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저는 고아였고 혼자였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었죠. 하지만 죄는 그 약점을 이용하는 쪽에 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약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세요. 약점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강해집니다. 학생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나윤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저도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항상 주눅 들어 있었는데 오늘 강연 듣고 용기가 났어요. 그래요? 다행이에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나윤은 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윤은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재단 직원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이사님, 올해 지원 실적 보고 드립니다. 고아 200명, 미혼모 150명, 시니어 여성 100명 총 450명 지원 완료했습니다. 나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였어요. 450명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나윤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죠.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나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나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힘들었던 순간들, 배신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겨낸 순간들. 눈을 뜨자 별들이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윤은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화면이 천천히 암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약자였던 나는 내 기준으로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습니다. 서정복지재단은 현재 국내 최대 여성복지단체로 성장 중입니다. 2024년 기준 누적 지원 인원 2,000명 돌파. 선아윤 이사는 현재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며 강연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크레딧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렀어요. 화면에는 나윤이 아이들과 함께 웃는 사진들이 슬라이드처럼 지나갔습니다.
재단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나윤, 장학금 전달식에서 축사를 하는 나윤, 바닷가를 걷는 나윤의 뒷모습. 마지막 장면은 나윤이 옥상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별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녀는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오래 남았어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가 새겨졌습니다. 약자도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배신당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보다 더 아름다운 건 용서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나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니어들에게요. 그들은 나윤의 이야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나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나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